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여야는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는 마지막 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의혹과 부동산 공약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 모든 권역에서 2를 넘어서며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저녁 서울 강남 일대 유흥시설을 점검해 소독이나 환기를 하지 않은 업소들을 적발했습니다. 독일이 백신 접종자들에게 자유로운 쇼핑이나 미용실 이용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다음 주부터 술집과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허가하는 등 단계적 봉쇄 조치 완화에 나섰습니다.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져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아침 KBS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지지층 결집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놓고도 각자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선택적 기억력의 소유자입니다. 필요한 거는 기억하고 자신한테 불리한 거는 무조건 모른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선 안정적 시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싸워선 일이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청년층이 돌아선 이유는 무능과 분열이라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덜 무능해 보이는 쪽에 한번 기회를 줘보려고 한다. 하는 거 봐서 또 다음에 결정하겠다. 젊은 친구의 얘기를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펼치겠다고도 했습니다. 여야는 막판 투표 동료에도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지지층 결집의 결과라며 막판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선거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붙어가고는구나. 승부는 투표 마감의 순간에 판가름 날 것 같아. 국민의힘은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하에 판세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보궐선거가 무엇 때문에 실시되느냐는 것을 국민이 너무 잘 압니다. 사전투표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로남불과 위선 등의 문구를 투표 동료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여당 편향이라고 따졌고, 민주당은 내곡동 땅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추가 고발과 서울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어제 마지막 토론회에서 만나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내곡동 땅 의혹과 부동산 공약 등을 놓고 토론 내내 고성과 공세가 오갔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토론 내내 거짓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가놓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이 당규를 바꿔 서울시장 후보를 낸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갔느냐 안 갔느냐 지금 이 문제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셨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면 중요한 저는 것입니다. 거꾸로 네.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동산 공약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빠른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주민 동의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오 후보의 공약에 대해 박 후보는 과거 용산 참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도 그 1년여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분들 만나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서울시장이 네? 모든 임차인들을 다 만나겠습니까?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률을 완화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오 후보는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표인데 10%씩 올린다 그러는 건 지금 이 표보다 훨씬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10%씩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10%의 캡을 씌우겠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10%
오세훈 후보는 최측근 참모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임기 중 인허가 사안이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시장 재임 때인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시장 시절 산하 기관을 뺀 서울시 부채가 7조 원이라고 했는데 2011년 말 서울시가 밝힌 자체 부채는 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아주 치열합니다. 후보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은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데 결국 본투표까지 변수가 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양 캠프는 사활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김계애 기자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8.65%.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는 2%포인트 낮았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의 부산 지역 사전투표율 25%에 비하면 더 떨어집니다. 사전투표율이 낮게 나오자 여야 양측은 투표 당일 더 많은 지지 세력이 투표소에 나오도록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막판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 현장 유세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역대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서부산을 시작으로 48시간 동안 부산 전역을 다니는 릴레이 유세에 나섰습니다.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동백전 지역화폐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부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기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 조은현 구단 등으로 구성된 지원유세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와 전통시장 등을 돌면서 정권 심판을 위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일본하고는 최악이고 중국도 별로 안 좋아하고 북한은 핵무기 없앤다 그랬는데 오히려 핵무기 보유국으로 떵떵거리고 이런 외교 한보 현실 절대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양측 선대위가 벌이는 의혹 공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 일가의 LCT 두 채는 이영복 회장이 따로 관리한 매물이라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유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는 과거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엽 사건과 같이 근거 없는 공작이라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4차 유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시키는지를 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현태 기자,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넘어서 600명대로 뛸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왔다고요? 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이 어제 감염 재생산 지수를 거론하며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게 지난주 수도권은 물론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가 전체 권역에서 일제히 1을 넘어선 건 3차 유행이 정점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현 상황을 방치하면 확진자 수는 하루 500명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41명 더 늘었습니다.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사례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제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할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안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요일까지 백신 접종자가 9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월요일 접종 집계는 이제 잠시 뒤 오늘 오전 발표가 될 텐데요. 방역당국은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2분기 안에 1,200만 명 접종입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같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고위험군이 특히 많은 만큼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게 관건이란 겁니다. 이를 위해선 다소 느린 접종 속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여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이번 주 22곳의 접종센터를 새로 열어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당국이 어제 저녁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소독이나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들도 일부 적발됐는데요. 이제 계도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엔 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점검반이 강남구 일대 유흥시설로 들어갑니다. 먼저 출입 명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기 명부가 폐기되고 QR코드로 음화된 건 다 인지가 되셨죠? 유흥업소의 경우 환기는 하루에 3번 이상, 소독은 하루에 1번 이상 한 뒤 대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 곳들도 적발됐습니다. 소독 대장, 환기 대장 이런 거 있어요. 대장. 언제 몇 시에 했다. 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어 알기 힘들다고 항의하는 업주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생각을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서울시와 경찰, 질병청 등은 어제 저녁 강남 일대 유흥시설 89곳을 점검했습니다. 기본 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습니다. 수기명부 작성하실 때 이제 왜 몇 명 이런 표기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방문자 전원이 출입 명부를 써야 되는데 바쁜 시간대는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 수칙을 어기면 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제 개개인마다 다 하라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정부에서 방침하는 대로 잘 지켜갖고. 식당과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닌 다중이용 시설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주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유럽 내에서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영국은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이달 내에 식당과 술집이 문을 열고 다음 달에는 해외여행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독일은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자유로운 쇼핑 등 혜택을 추진 중입니다.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쇼핑이나 미용실 이용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Haben sowohl die negativ getesteten wie die geimpften dann die gleichen Möglichkeiten. Niemand hat mehr oder weniger Möglichkeiten als jemand anders, solange klargestellt ist, dass das Infektionsrisiko reduziert ist durch Testung oder Impfung. 백신 접종자는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인데 10%에 불과한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당근책으로 풀이됩니다. 독일 정부는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이 같은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영국은 단계적 봉쇄 조치 완화에 나섰습니다. 당장 이달 12일부터 술집과 식당 등의 야외 영업이 허가됩니다. 현재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되고 있는 해외여행도 5월 중순 재개할 방침입니다. 또 이달부터 백신 증명 시스템을 도입해 축구 경기 등 공공 이벤트에 관람객 입장도 가능해집니다. 영국은 현재까지 3,1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회차를 맞았고 500만 명은 2회차까지 접종했습니다. 한때 7만 명에 달했던 일일 확진자는 최근 5천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감염고리 차단을 위해 현지 시간 8일부터 잉글랜드 지역에 코로나19 신속 검사기를 주 2회 무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5살 김태현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을 했는데요. 경찰은 오늘 김태현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합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후드티에 모자까지 눌러쓴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25살 김태현. 세 번째 조사는 10시간이 넘어 밤 9시쯤 끝이 났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요? 정말 반성하고.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는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변호사와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김태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피해자 3명을 모두 살해하는 등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사람을 빨리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범행 당시에는 퀵서비스 기사라고 속이고 집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에는 집안에 있던 맥주 등을 꺼내 마셨고 목숨을 끊기 위해 마포대교 등도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김태현은 피해자 중 큰딸을 만나러 해당 아파트를 수차례 찾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사실도 지인들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김태현은 피해자가 보낸 사진 속 택배 상자에서 집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경찰이 LH 현직 직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지인과 친인척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서 무려 30여 명이 투기에 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덕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의 한 토지. 2017년 3월 무려 8명이 공동 명의로 매입한 곳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죠. 한 3, 4년 전보다? 아이고 그때가 뭐요. 작년보다도 올해야 말도 못하게 올랐죠. 명의자들은 가족과 친척, 지인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6명의 주소가 전북 전주입니다. 붙어있는 또 다른 필지 중에는 역시 전주에 명의를 둔 법인이 산 땅도 있습니다. 앞선 공동 명의자 8명 중 일부의 가족 회사로 추정됩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걸 안 사지. 투자 목적으로. 근데 이 이마를 그렇게 작업을 했다면 100%니까 이거 사겠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3월 이들과 관련된 명의자가 사들인 노은사동 땅만 6필지에 2만여 제곱미터, 거래 금액은 29억여 원이나 됩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상한 땅 매입의 핵심에 서류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LH 직원 A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결고리는 전북 전주였습니다. KBS 취재 결과 A씨는 LH 전북본부와 경기본부를 옮겨 다니며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017년 3월 해당 지역 신도시 개발 업무를 맡고 있었고 업무상 비밀을 유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A씨 관련 투기 의심 토지는 모두 22개 필지로 관련자만 36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LH 직원으로는 처음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이란 정부가 석 달 동안 억류해온 우리나라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와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가 검토되고 있다며 달라진 태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정세균 총리가 곧 이란을 방문할 거라고 전하면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의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이란에 억류된 한국케미호와 관련해 선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검토되고 있다고 이란 정부가 밝혔습니다.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진지한 요청이 있었고 선장의 범죄 기록도 없다는 의견을 사법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케미호는 지난 1월 4일 환경오염을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됐는데 이란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약 7조 7천억 원 문제가 선박 납포의 실제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관련국 회담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제재도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이란의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곧 이란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확인하면서 동결 자금 해결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به صراحت عرض می‌کنم که امیدواریم در سفر نخست وزیر کره به ایران ایشون با راه‌حل‌های عملی برای چگونگی رفع این انسداد بیان چون روابط دو جانبه واقعاً 한편 한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만 회분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란에 도착했습니다. 이 백신은 백신 공동 구매를 위한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공급 물량이라고 이란 식품의약국은 설명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유명 인사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인사가 자신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활동했음에도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고요. NBA의 스테판 커리는 규탄의 뜻이 담긴 운동화를 신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시아계 인사들이 미국 뉴욕 법원 앞에서 외친 구호의 핵심은 안전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맨해튼 인근 거리에서 60대 한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브랜든 엘리엇이 체포된 후 첫 재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해당 폭행 장면은 상점 폐쇄회로 카메라에 잡혔고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We have to stop this. First, we stop the crimes. Then we stop the hate.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를 멈추라는 목소리는 미국 내 유명 인사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의 국익을 위해 봉사했음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적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미 NBA 슈퍼스타 스테판 커리는 홍콩의 유명 배우 얼굴 등을 새긴 농구화를 착용하고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애틀랜타 원정으로 무차별 총격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 대한 규탄의 뜻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Just an amazing gesture as Steph showing his support. 미국 뉴욕타임스는 올해 1사분기 경찰에 신고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지난해 전체보다 많았다며 미신고 사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늘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법인세 하한선을 정하기 위해 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세계 각국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라고 한 공개 연설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We're working with G20 nations to agree to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that can stop the race to the bottom. Together, we can use a global minimum tax to make sure the global economy thrives based on a more level playing field. 각국 정부가 충분한 세수로 안정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게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 각국의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 맞춰 이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이를 주도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She's pledging to reassert U.S. leadership in thes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aying America first must never mean America alone.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지난 1980년 40%에서 지난해에는 23%로 크게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화사하게 피어난 봄꽃 덕분에 거리를 지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늘 한낮에는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9.4도로 출발했는데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하지만 북동풍이 불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금세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조금 끼어 있습니다. 높은 상공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밤사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빛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9.4도, 강릉 9도, 전주 7.1도, 부산도 7.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강릉 21도, 광주 19도, 대구 20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제주와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전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1명이 몇 명에게 추가로 전파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겁니다. 1이 넘으면 감염자 1명이 다른 사람 1명 이상에게 전파시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환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4차 유행의 신호탄이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회입니다. 출입문에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이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은 이제 서울과 경기, 대전 등 9개 시도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횡성에서 교인들이 모여 숙식을 하며 집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교회에 번갈아 가면서 가서 종교활동을 하고 그 밖에 모임들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을 걸로.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수도권은 물론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가 전체 권역에서 일제히 1을 넘어선 건 3차 유행의 정점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 상황을 방치하면 확진자 수는 하루 500명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뭔가 방역적인 조치를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그 예방 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확산세로 계속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이게 이제 4차 유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41명 더 늘었는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사례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파 특징을 보면 거리두기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산 같은 경우 단계 완화 조치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관련 동향 정리해드립니다. 부산에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됐던 기간은 약 한 달 보름간이었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고 유흥시설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산의 일일 확진자 수는 이전 대비 최대 4배까지 늘었고 연쇄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노래주점과 관련해선 지난달 24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뒤 직장 등 다른 곳으로 전파됐습니다. 이어 개인 간 접촉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300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접촉자 비중이 종사자나 이용자보다 더 큽니다.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라는 부분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시민분들께서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접촉은 많아진다라고 하면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초 20%대까지 떨어졌었던 비수도권의 전체 확진자 비중은 최근엔 4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발생 장소도 유흥주점, 헬스장, 목욕장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 장기화로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점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집단 감염 발생이 늘어난 게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하고의 그런 왕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집단 발병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또 다중이용 시설을 통해서 소규모 증폭돼서 지역 내 유행을 만드는 그런 양산으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는 한 달 남짓 지났고 1차 접종 인원은 어제 0시 기준으로 아직 10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안으로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가동시키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서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접종 대상자들이 접수를 한 뒤 예진 담당 의사에게 몸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접종실 앞에서 잠시 대기한 뒤 화이자 접종을 받습니다. 약 올렸으니까 뻐근하겠지. 네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야, 독감 예방 주사받는 똑같아.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이 시작된 지난 1일 이후 이곳에서만 하루 600명 가까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량이 한 3-4개 정도 남고 있는데 미리 맞으실 분들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남는 분량이 있으면 그분들을 콜을 해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접종인 만큼 이곳 구청에서는 모두 9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해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이번 주 22곳의 접종센터를 새로 열어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녀분들이 어르신들 접종을 좀 도우려면 아무래도 주말이나 공휴일이 더 접근성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입장에서 가능하면 주말 공휴일에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역당국이 올 2분기까지 총 1,2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도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고위험군이 특히 많은 만큼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감염 확산 예방이 아니라 사망 예방이에요. 건강 상태가 안 좋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예방 접종을 해야 되고 오는 8일부터는 특수교육 종사자,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 잔혹한 동물 사육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동물을 가족같이 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상품이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된 인간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공장식 사육의 문제점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예슬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달걀 껍질. 이 사이에서 갓 태어난 수평아리들이 두리번됩니다. 하지만 벨트 끝에서 만나는 날카로운 분쇄기 칼날에 곧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사라지고 맙니다. 호주의 한 동물단체가 공개한 이 영상은 알을 낳는 품종의 병아리가 수컷으로 태어나면 바로 잔혹하게 죽고 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국내 양계 농가의 경우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TV장에 넣기는 분해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이제 잘게 분쇄를 해서 이제 분해를 시키는 거지. 그나마 살아남은 암컷은 공책만한 넓이의 닭장에서 1년 반 동안 쉴 새 없이 400개가 넘는 달걀을 낳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게 되면 수평아리처럼 분쇄기에서 갈려 죽거나 마리당 몇백 원의 가공육 재료 등으로 팔립니다. 국내 한 양돈 농가에서 갓 태어난 수컷 돼지의 생식기를 칼로 떼어냅니다. 자라면서 생기는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빨과 꼬리도 자릅니다. 좁은 우리에서 살면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돼지를 공격하게 되는데 상처가 생기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의사도 마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태어나자마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통증은 못 느끼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아주 어렸을 때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실제는 생식기가 잘린 새끼 돼지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심하면 곧바로 죽기도 합니다. 축산용으로 사육되는 동물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겪습니다. 죽기 직전 전기나 가스를 이용해 기절시키지만 10마리 중 1마리는 다시 깨어난 채 죽는 걸로 추정됩니다. 사람이 먹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지만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불필요한 고통은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직 생산성 개념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만 사육하는 거, 사육되는 동물의 입장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정말 끔찍한 감옥 생활인 거고. 지난해 국내에서 소와 돼지, 닭과 오리 등 식용 목적으로 도축된 동물은 11억 5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축산 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너무나 잔혹하지만 한 번쯤은 봐야 할 현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축산업계는 비용 부담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용 흑돼지를 키우는 박보경 씨. 갓 태어난 수돼지를 마취도 없이 거세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농장주가 직접 마취를 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수의사를 부르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어 이 또한 부담이라는 겁니다. 돼지는 우리가 그 애완동물 아니고 경제성으로 따지다 보니까는 견치도 하고 거세도 하고 꽁지 자르기도 하고. 양계 농가들도 비슷한 하소연을 합니다. 달걀을 낳는 목적으로 키우는 산란계 병아리의 경우 수컷의 경제성이 암컷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릴 때 죽이는 게 비용이 덜 든다는 겁니다. 체중이 올라가는 그 비율이 작으니까 육개 같은 경우에는 사료 1kg를 먹으면 30일 만에 1.5kg는 크는데 산란계의 수컷이나 암컷은 1kg를 먹어도 1kg가 될까 말까. 도살을 하더라도 병아리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술이나 비용 문제로 산채로 죽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런 행위를 이미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0년 브뤼셀 선언을 통해 수퇴지의 물리적 거세를 2018년부터 금지하도록 하고 회원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스위스는 지난해 초 수평아리 분쇄 도살을 법으로 금지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달걀 상태에서 미리 성별을 구별해 수평아리의 도살을 사전에 막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복지의 선진국이라 하면 유럽 국가들인데 유럽에서는 1950년대부터 이 소비자들의 중심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또 그때부터 이 연구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동물 관련 법안은 50여 개나 되지만 대부분 반려동물 관련입니다. 축산동물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의식 있는 상태에서 도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단 하나만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4차 유행 기로에 서 있는 국내 코로나19 상황. 그간은 수도권에 주로 환자가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그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이고 원인은 뭔지 당국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지난주는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477명으로 직전 일주보다 55.7명이 증가하여 13.2%가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특히 경남권 그리고 충청권, 호남권에서 집단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진자 비율이 수도권이 한 60% 정도 되고 비수도권이 40%로 비수도권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전국적인 확산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분 지역별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원인으로는 저희가 2월 중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서 시간 제한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수도권에서의 집단 발병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또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소규모 증폭돼서 지역 내 유행을 만드는 그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평가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7로 이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500명대보다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많은 전문가들께서 1주나 2주 또는 4주 후에 환자 규모에 대한 것들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대를 계속 유지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녀분들이 어르신들 접종을 좀 도우려면 아무래도 주말이나 공휴일이 더 접근성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입장에서 가능하면 주말 공휴일에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전체 규모로 다 접종을 동일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 지역 상황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47개 운영을 하면서 약 3만 명 정도 내외로 접종을 했고 8일부터는 71개소로 늘어나면 한 4만 명 좀 전후에 접종이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혼자 자가 검체 채취 및 검사까지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는 승인받은 제품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감염률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런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필요성이나 수요가 제기가 되면서 그런 키트를 개발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구체적인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선언된 지난해 3월 이후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선 모든 공연이 전면 중단됐는데요. 387일 만에 처음으로 극장 공연이 다시 열리며 정식 재개장을 향한 첫 걸음마를 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의 조명 간판이 다시 반짝입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뉴욕 브로드웨이의 41개 극장이 모두 문을 닫은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라이브 극장 공연이 재개됐는데요. 다만 정식 공연은 아니었고 뉴욕주 당국이 극장 정원의 33% 이내에서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허용한 데 따른 시범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공연은 1,700석 규모의 브로드웨이 최대 극장에서 열렸지만 주 정부 지침에 따라 단 150명의 관객만 입장한 가운데 36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관람객 역시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확인서를 제시해야 입장이 가능했으며 극장 안에서도 방역 지침에 따라 공연 내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는 문화 공연 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해 9월 초까지 다양한 시범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그러나 브로드웨이 측은 지금의 인원 제한으로는 수익을 맞추기 힘들다며 정원의 100%가 허용되기 전까진 대형 뮤지컬이나 정식 연극 공연 등이 재개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태국 보건당국이 세계적인 휴양지 푸켓섬 거주민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2달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태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푸켓섬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6곳을 재개방하고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 여행객의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습니다. 더구나 푸켓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백신을 맞은 해외 여행객에 한해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7월 전까지 46만여 명에 달하는 푸켓섬 주민 전원에게 백신을 미리 접종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로 한 겁니다. 아울러 태국 정부는 푸켓섬의 접종률 추이와 추후 코로나19 관련 지표에 따라 이번 접종 모델을 태국 내 다른 관광지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강을 운항하던 여객선이 뒤집혀 26명이 숨졌습니다. 승객들은 코로나19 봉쇄를 피해서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여객선을 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남쪽에 있는 시탈라 크케아 강에서 현지 시간 지난 4일 오후 여객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객선이 다른 배와 충돌한 뒤 전복돼 강 속으로 가라앉은 겁니다. 사고 직후 승객 5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선박 인양 작업이 이뤄진 이후 21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총 사망자는 26명이 됐습니다. 잠수부를 동원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সারা রাত আমার মোবাইল বন্ধ পরে শুনি এই লঞ্চে অ্যাক্সিডেন্ট হয়েছে এই লঞ্চে আমার আম্মার উঠে দিয়েছি আমি নারায়ণগঞ্জ টার্মিনাল থেকে আমার আম্মা ডাক্তার দেখাতেছিল করোনার জন্য আমার আম্মা থাকলো না আমার কাছে 사고 당시 이 여객선에는 50에서 1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봉쇄를 피해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가려던 승객들이었다고 현지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지난 4일 기준 7,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에 봉쇄령이 내려지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와 여객선 등에 몰리고 있습니다. আবার সেই আর্থনিক আবার বন্ধ কাজ বন্ধর কারণে যে কিছুদিন কাজ করলাম তারপর আবার কি বেতন দিই নাই না দিয়ে কইছে যে জন্য বাড়িতে চলে যাও বাড়িতে দেখতে আল্লাহ জানে কতদিন আবার সামনে এসে বসে তাও লাগে 여객선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방글라데시에서는 2015년 선박 침몰로 70여 명이 사망했고 지난해 6월에도 여객선 전복 사고로 3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노점상의 50만 원 지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 안정 지원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에 5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인데요. 대상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가운데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입니다. 정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 안정 지원 자금 지급 계획을 오늘 공고할 계획인데요. 관할 사무소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이산가족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일부는 오늘부터 국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4만 8천여 명과 신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이산가족 고령화와 코로나19 상황 등 변화된 상황에 맞는 교류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상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전국에 6에서 7곳 정도의 화상상봉장 증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특수고용 프리랜서 65만 명에게 지원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또 프리랜서 65만 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고용부는 계좌 이체 오류 등으로 지원금을 못 받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 계좌 정보 확인 등을 거쳐서 곧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2, 3차 지원금 수급자는 한 사람에 50만 원씩, 또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100만 원씩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15일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인터넷 뱅킹 20% 급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인터넷 뱅킹의 이용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인터넷 뱅킹 자금 이체 대출 신청 금액은 58조 6천억여 원으로 2019년보다 20.6%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출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된 금액이 하루 평균 4,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소식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우상호 의원과 배우 문성근 씨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기록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60여 쪽 분량인데요. 이메일을 통째로 해킹하기도 하고 또 사찰 내용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단체 내놔라 내 파일이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국정원 사찰 문건은 64쪽 분량입니다. 먼저 2011년 6월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당시 야권통합운동단체였던 국민의 명령을 이끈 배우 문성근 씨를 겨냥했습니다. 국정원은 문 씨의 이메일 침투, 개척에 성공했다며 해당 단체의 내부 동향 관련 문건을 다량 확보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 씨가 조직 결성을 누구와 논의하는지와 조직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파악했습니다. 국민의 명령 관계자와 야권 인사 등에 대한 해킹 및 동향 감시를 지시한 건 국정원 3차장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4월 국정원이 작성한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 문건입니다. A급 적극 가담자 15명과 B급 단순 동조자 18명으로 구분해 A급은 연예 활동 제재를, B급은 계도 위주 설득으로 분리 대응한다고 나와 있는데 33명 가운데 A급으로 분류된 문성근 씨만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구체적 제재 방법으로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연예기획사를 압박하고 보수 언론을 통해 연예인들의 대마초 흡연 전력 등을 보도해 연예계 고사를 유도한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문건은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박원순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우상호 의원에 대한 문건입니다. 후보 선출 시기 야권 연대를 내세우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무당파의 호응을 이끌어낸다는 등 선거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7년 한 언론에 공개된 뒤 작성 경위와 보고 라인이 논란이었는데 국정원 첩보를 토대로 작성됐고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에게 전달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문건에 등장하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 4명을 접촉했지만 1명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고 나머지 3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둘러싸고 구글과 오라클이 벌여온 저작권 분쟁에서 구글이 결국 최종 승리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코드를 사용한 것은 공정 사용이었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들며 경쟁사 오라클의 컴퓨터 언어인 자바를 일부 도용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6대2로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10년 동안 지속된 수조 원대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이 최종 승리하게 됐습니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구글이 자바 인터페이스, 즉 API 37개를 무단 도용해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만들어 엄청난 이득을 봤다며 저작권료 10조 원가량을 내야 한다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구글이, 항소심에서는 오라클이 이기면서 최종 결정에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상황. 미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 구글이 자바 인터페이스 코드를 일부 복사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공정한 사용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오라클에 도용한 것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0.4%에 불과해 혁신적인 스마트폰 환경을 구현했고 무엇보다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정한 사용에 해당되는 만큼 저작권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와 인터넷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컴퓨터 과학의 승리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API가 저작권 대상인지에 대해선 명확히 결론 짓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구글이 코드를 도용하고도 대중의 편리함과 기술 개방 논리를 내세워 재판에서 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이 대폭 축소됩니다. 그간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비수도권 기관이 이전할 경우는 제외되고요. 5년 거주가 의무화되는 등 달라지는 내용들 최선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비수도권 기관은 제외됐고 수도권 기관의 이전이라도 세종시에 신청사를 건설하거나 매입해 본사와 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외에 일반 기업은 투자금 100억 원, 벤처기업은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 연구기관은 연구원 100명 이상일 때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별 공급 비율도 줄였습니다. 올해는 애초 40%에서 30%로 내년에는 20%로 줄입니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의 중복 적용도 한 차례로 제한합니다. 다만 새 개정안 마련 전에 특별 공급 자격이 부여된 기관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충남대병원, 국립세종수목원, 그리고 세종천연가스발전소 등은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전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특별 공급 분양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여론은 여전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공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그런 정부 정책, 시책에 스스로 행정부의 어떤 그런 정부, 중앙 부처다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개정안은 5년 의무 거주 기간과 8년간 전매 제한도 도입했습니다. 7월 6일이면 거주 의무에 대한 5년 기준이 명확하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도로가 지속적으로 내려앉는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기 물이 차거나 하면 미끄러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는데요.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강원도 홍천군 북방 3터널 부근입니다.
중앙분리대 바로 아래쪽 시멘트가 깨져 있습니다. 도로 포장면은 배수구 포장면보다 1에서 2cm 정도 낮습니다. 물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중앙분리대 인근 도로와 도로 옆면 사이에 높이차가 생겨서 비가 왔을 경우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S가 확인해 보니 이 일대 300여 미터 구간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지점에선 도로가 5에서 6cm가량 내려앉아 개통 3년 만인 2012년 한 차례 보수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초 다시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해 지난달 2차 보수공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애초에 도로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물이 배수시설로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 도로 안으로 스며들었고 이 물이 도로 아래에서 얼다 녹다를 반복하면서 불규칙한 침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흘러 들어와서 얼을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 시스템을 제대로 둬야 되는데 배수 시스템이 잘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구간에 문제는 있지만 이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단차 있는 부분만 물이 차겠죠, 당연히. 차는데 차는 부분에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차는 게 이 본선까지 들어와가지고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도로공사는 추가 도로 침하 지점을 파악해 올해 장마철 전에 보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바람에 꽃향기가 실려오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수와 봉화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장수와 봉화 17도로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도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다가 북동풍이 불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금세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옅게 끼어 있고요. 높은 상공으로는 구름이 지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빛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9.4도, 강릉 9도, 광주 7.7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강릉 21도, 광주 19도, 대구 20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제주 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영남 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전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여야는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는 마지막 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의혹과 부동산 공약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넘어서며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저녁 서울 강남 일대 유흥시설을 점검해 소독이나 환기를 하지 않은 업소들을 적발했습니다. 독일이 백신 접종자에게 자유로운 쇼핑이나 미용실 이용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다음 주부터 술집과 식당의 야외 영업을 허가하는 등 단계적인 공세 조치 완화에 나섰습니다.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이제 하루 남았죠. 여야의 막바지 선거운동이 아주 치열하고 동시에 혼탁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이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막판에 박빙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확인되고 있다며 기세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선택적 기억력의 소유자입니다. 필요한 거는 기억하고 자신한테 불리한 거는 무조건 모른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선 안정적 시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싸워선 일이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청년층이 돌아선 이유는 무능과 분열이라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덜 무능해 보이는 쪽에 한번 기회를 줘보려고 한다. 하는 거 봐서 또 다음에 결정하겠다. 젊은 친구의 얘기를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펼치겠다고도 했습니다. 여야는 막판 투표 동료에도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 투표율이 지지층 결집의 결과라며 막판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선거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붙어가고는구나. 승부는 투표 마감의 순간에 판가름 날 것 같아. 국민의힘은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하에 판세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보궐선거가 무엇 때문에 실시되느냐는 것을 국민이 너무 잘 압니다. 사전투표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로남불과 위선 등의 문구를 투표 동료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선관위를 항의 방문에 여당 편향이라고 따졌고, 민주당은 내곡동 땅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추가 고발과 서울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후보 간 토론회도 어제로 종료됐습니다. 마지막 토론회 당연히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박영선,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의혹과 부동산 공약 등을 놓고 연신 고성을 주고받는 등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 토론회 풍경은 이화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론 내내 거짓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가놓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이 당규를 바꿔 서울시장 후보를 낸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갔느냐 안 갔느냐 지금 이 문제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셨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면 저는 것입니다. 거꾸로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동산 공약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빠른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주민 동의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오 후보의 공약에 대해 박 후보는 과거 용산 참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도 그 1년여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분들 만나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서울시장이 모든 임차인들을 다 만나겠습니까?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률을 완화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오 후보는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표인데 10%씩 올린다 그러는 건 지금 이 표보다 훨씬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10%씩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10%의 캡을 씌우겠다는 것입니다. 10%. 오세훈 후보는 최측근 참모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임기 중 인허가 사안이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시장 재임 때인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시장 시절 산하 기관을 뺀 서울시 부채가 7조 원이라고 했는데, 2011년 말 서울시가 밝힌 자체 부채는 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의혹 공방 속에 치열한 막판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이라서 그만큼 본투표까지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양대 캠프 동향 김계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은 18.65%.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는 2%포인트 낮았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의 부산 지역 사전 투표율 25%에 비하면 더 떨어집니다. 사전 투표율이 낮게 나오자 여야 양측은 투표 당일 더 많은 지지 세력이 투표소에 나오도록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막판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 현장 유세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역대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서부산을 시작으로 48시간 동안 부산 전역을 다니는 릴레이 유세에 나섰습니다.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동백전 지역화폐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부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기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 조은현 구단 등으로 구성된 지원 유세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와 전통시장 등을 돌면서 정권 심판을 위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일본하고는 최악이고 중국도 별로 안 좋아하고 북한은 핵무기 없앤다 그랬는데 오히려 핵무기 보유국으로 떵떵거리고 이런 외교 안보 현실 절대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양측 선대위가 벌이는 의혹 공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 일가의 LCT 두 채는 이영복 회장이 따로 관리한 매물이라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유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는 과거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엽 사건과 같이 근거 없는 공작이라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상황도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73명, 연일 4,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차 유행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9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경기도도 100명을 넘겼습니다. 그 뒤를 부산과 대구가 잇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부산, 얼마 전에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고 약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기간에 확진자가 확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방역이 좀 허술해졌던 건지 일일 확진자 수가 이렇게 15명에서 61명까지 4배로 폭증을 했습니다. 제일 심한 건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입니다. 지난달 24일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뒤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누적 감염자 수가 이제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또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근처의 어린이집으로 번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40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50대인 어린이집 원장은 그저께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어제 새벽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망 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 한 명이 기본적으로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수,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죠. 이것도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환자 수가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방역당국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회입니다. 출입문에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이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은 이제 서울과 경기, 대전 등 9개 시도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횡성에서 교인들이 모여 숙식을 하며 집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교회에 번갈아 가면서 가서 종교활동을 하고 그 밖에 모임들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을 걸로.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수도권은 물론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가 전체 권역에서 일제히 1을 넘어선 건 3차 유행의 정점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 상황을 방치하면 확진자 수는 하루 500명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뭔가 방역적인 조치를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그 예방 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확산세로 계속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이게 이제 4차 유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41명 더 늘었는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사례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당국이 어제 저녁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소독이나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들도 일부 적발됐는데요. 이제 계도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점검반이 강남구 일대 유흥시설로 들어갑니다. 먼저 출입 명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기명부가 폐기되고 QR코드로 음화된 건 다 인지가 되셨죠? 유흥업소의 경우 환기는 하루에 3번 이상, 소독은 하루에 1번 이상 한 뒤 대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 곳들도 적발됐습니다. 소독대장, 환기대장 이런 거 있어요. 대장. 언제 몇 시에 했다. 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어 알기 힘들다고 항의하는 업주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생각을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서울시와 경찰, 질병청 등은 어제 저녁 강남 일대 유흥시설 89곳을 점검했습니다. 기본 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습니다. 수기명부 작성하실 때 이제 왜 몇 명 이런 표기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방문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써야 되는데 바쁜 시간대는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 수칙을 어기면 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제 개개인마다 다 하라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정부에서 방침하는 대로 잘 지켜갖고. 식당과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닌 다중이용 시설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주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유럽 내에서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영국은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이달 내에 식당과 술집이 문을 열고 다음 달에는 해외여행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독일은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자유로운 쇼핑 등 혜택을 추진 중입니다.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쇼핑이나 미용실 이용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Haben sowohl die negativ getesteten wie die geimpften dann die gleichen Möglichkeiten. Niemand hat mehr oder weniger Möglichkeiten als jemand anders, solange klargestellt ist, dass das Infektionsrisiko reduziert ist durch Testung oder Impfung. 백신 접종자는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인데 10%에 불과한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당근책으로 풀이됩니다. 독일 정부는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이 같은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영국은 단계적 봉쇄 조치 완화에 나섰습니다. 당장 이달 12일부터 술집과 식당 등의 야외 영업이 허가됩니다. 현재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되고 있는 해외여행도 5월 중순 재개할 방침입니다. 또 이달부터 백신 증명 시스템을 도입해 축구 경기 등 공공 이벤트에 관람객 입장도 가능해집니다. 영국은 현재까지 3,1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회차를 맞았고 500만 명은 2회차까지 접종했습니다. 한때 7만 명에 달했던 일일 확진자는 최근 5천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감염고리 차단을 위해 현지 시간 8일부터 잉글랜드 지역에 코로나19 신속 검사기를 주 2회 무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5살 김태현은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찰은 범죄가 치밀하고 잔인하다며 오늘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후드티에 모자까지 눌러쓴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25살 김태현. 세 번째 조사는 10시간이 넘어 밤 9시쯤 끝이 났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진 않나요? 정말 반성하고.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는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변호사와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김태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피해자 3명을 모두 살해하는 등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사람을 빨리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범행 당시에는 퀵서비스 기사라고 속이고 집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에는 집안에 있던 맥주 등을 꺼내 마셨고 목숨을 끊기 위해 마포대교 등도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김태현은 피해자 중 큰딸을 만나러 해당 아파트를 수차례 찾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사실도 지인들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김태현은 피해자가 보낸 사진 속 택배 상자에서 집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직에 있는 LH 직원으로서는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가 나왔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지인들 수십 명에게 개발 정보를 흘려서 집단 투기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덕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의 한 토지. 2017년 3월 무려 8명이 공동 명의로 매입한 곳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죠. 한 3, 4년 전보다? 아이고 그때가 뭐요. 작년보다도 우리야 말도 못하게 올랐죠. 명의자들은 가족과 친척, 지인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6명의 주소가 전북 전주입니다. 붙어있는 또 다른 필지 중에는 역시 전주에 명의를 둔 법인이 산 땅도 있습니다. 앞선 공동 명의자 8명 중 일부의 가족 회사로 추정됩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걸 안 사지. 투자 목적으로. 근데 이 이마를 그렇게 작업을 했다면 100%니까 이거 사겠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3월 이들과 관련된 명의자가 사들인 노은사동 땅만 6필지에 2만여 제곱미터, 거래 금액은 29억여 원이나 됩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상한 땅 매입의 핵심에 서류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LH 직원 A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결고리는 전북 전주였습니다. KBS 취재 결과 A씨는 LH 전북본부와 경기본부를 옮겨 다니며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017년 3월 해당 지역 신도시 개발 업무를 맡고 있었고 업무상 비밀을 유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A씨 관련 투기 의심 토지는 모두 22개 필지로 관련자만 36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LH 직원으로는 처음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한국해미호를 납포해 석 달 동안 억류해온 이란이 뭔가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검토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조만간 정세균 총리가 이란으로 올 거라는 얘기도 흘렸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이란에 억류된 한국 해미호와 관련해 선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검토되고 있다고 이란 정부가 밝혔습니다.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진지한 요청이 있었고 선장의 범죄 기록도 없다는 의견을 사법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해미호는 지난 1월 4일 환경오염을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됐는데 이란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약 7조 7천억 원 문제가 선박 납포의 실제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관련국 회담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제재도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이란의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곧 이란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확인하면서 동결 자금 해결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به صراحت عرض می‌کنم که امیدواریم در سفر نخست وزیر کره به ایران ایشون با راه‌حل‌های عملی برای چگونگی رفع این انسداد بیان چون روابط دو جانبه واقعاً 한편 한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만 회분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란에 도착했습니다. 이 백신은 백신 공동 구매를 위한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공급 물량이라고 이란 식품의약국은 설명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강을 지나던 여객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나 26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 봉쇄를 피해 도시를 빠져나가려던 사람들이 배를 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남쪽에 있는 시탈라 크케아 강에서 현지 시간 지난 4일 오후 여객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객선이 다른 배와 충돌한 뒤 전복돼 강 속으로 가라앉은 겁니다. 사고 직후 승객 5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선박 인양 작업이 이뤄진 이후 21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총 사망자는 26명이 됐습니다. 잠수부를 동원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সারা রাত আমার মোবাইল বন্ধ পরে শুনি এই লঞ্চ অ্যাক্সিডেন্ট হয়েছে এই লঞ্চে আমার আম্মার উঠে দিয়েছি আমি নারায়ণগঞ্জ টার্মিনাল থেকে আমার আম্মা ডাক্তার দেখাতেছিল করোনার জন্য আমার আম্মা থাকলো না আমার কাছে 사고 당시 이 여객선에는 50에서 1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봉쇄를 피해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가려던 승객들이었다고 현지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지난 4일 기준 7,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봉쇄령이 내려지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와 여객선 등에 몰리고 있습니다. আবার সেই আর্থিক আবার বন্ধ কাজ বন্ধের কারণে যে কিছুদিন কাজ করলাম তারপর আবার কি বেতন দিই নাই না দিয়ে কইছে যে জন্য বাড়িতে চলে যাও বাড়িতে থাকতে আল্লাহ জানে কতদিন আবার সামনে এসে বসে তাও লাগে. 여객선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방글라데시에서는 2015년 선박 침몰로 70여 명이 사망했고 지난해 6월에도 여객선 전복 사고로 3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유명 인사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인사가 자신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활동했음에도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고요. NBA의 스테판 커리는 규탄의 뜻이 담긴 운동화를 신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시아계 인사들이 미국 뉴욕 법원 앞에서 외친 구호의 핵심은 안전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맨해튼 인근 거리에서 60대 한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브랜든 엘리엇이 체포된 후 첫 재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해당 폭행 장면은 상점 폐쇄회로 카메라에 잡혔고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We have to stop this. First, we stop the crimes. Then we stop the hate.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를 멈추라는 목소리는 미국 내 유명 인사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의 국익을 위해 봉사했음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적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미 NBA 슈퍼스타 스테판 커리는 홍콩의 유명 배우 얼굴 등을 새긴 농구화를 착용하고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애틀랜타 원정으로 무차별 총격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 대한 규탄의 뜻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Just an amazing gesture as Steph showing his support. 미국 뉴욕타임스는 올해 1사분기 경찰에 신고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지난해 전체보다 많았다며 미신고 사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늘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짙은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9.4도로 출발했고요. 장수는 0.9도, 봉화는 영하 0.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다소 춥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장수와 봉화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지만 북동풍이 불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금세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높은 상공으로는 구름이 지나면서 전국의 하늘빛은 대체로 맑은 상황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서울이 9.4도, 대구 5.1도, 대전은 6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강릉 21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부산 18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영남 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세종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에 이어 이번에는 세종시에 자리 잡은 중앙부처의 공무원까지 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이라는데 세종시 공무원과 공동으로 개발 예정지 인근에 땅을 구입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홍열 기자입니다.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세종시 공공시설 복합단지입니다. 세종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지난해 6월까지 보상을 마치고 올해 말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12만여 제곱미터의 8개 기관을 유치할 계획인데 금강과 금강 자연휴양림을 마주봐
투자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단지 인근에 세종시 개발부서를 거친 한 과장급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공무원 3명이 지난해 말쯤 여러 필지의 땅을 공동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행 관계에 대해서 뭐 확인하는 중이고요. 뭐 비슷한 지역에 근무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서로 아는 것 같아요. 경찰은 세종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행안부 직원들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종시 공무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달 19일 세종시청과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세종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로 세종시 공무원 5명을 입건한 가운데 현재 4명은 업무 배제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이 땅 투기 의혹 말고도 세종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아파트 투기 의혹이 자주 불거졌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 공급을 악용한 사례들인데 정부가 뒤늦게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2014년 지사가 있는 세종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LH 직원 A씨. 2017년 본사가 있는 진주에서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또 분양받습니다. A씨는 2년 뒤 진주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1,000만 원을,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해 1월 팔아 6억 원 정도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세종 특별공급의 경우 본사 없이 지사만 있어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둬 생긴 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 특별공급 역시 예외 없이 한 사람에 한 번만 받도록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대상 기간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이정기관으로만 한정하고 본사가 옮길 때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LH처럼 세종에 지사를 두고 본사와 지사에서 중복 특별공급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전력과 국민연금공단도 세종에 지사를 뒀다는 이유로 특별공급 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중복공에 대한 기준도 한 차례에 한 번만 적용될 수 있도록 강화를 했고요. 실질적인 소유자로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분양 물량 가운데 특별공급의 비중도 예정보다 빨리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분양 물량의 40% 정도인 특별공급 물량을 올해 30%, 내년엔 20%까지 축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불가해 이미 특별공급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기존 혜택에서 변동되지 않습니다. 또 LH 직원 등이 중복 특별공급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환수 역시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법인세 하한선을 정하기 위해 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세계 각국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라고 한 공개 연설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We're working with G20 nations to agree to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that can stop the race to the bottom. Together, we can use a global minimum tax to make sure the global economy thrives based on a more level playing field. 각국 정부가 충분한 세수로 안정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게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 각국의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 맞춰 이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이를 주도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He's pledging to reassert U.S. leadership in thes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aying America first must never mean America alone.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지난 1980년 40%에서 지난해에는 23%로 크게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 사찰 문건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와 우상호 의원에 대한 문건으로 모두 60여 쪽 분량인데요. 이메일을 통째로 해킹하고 사찰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송낙규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내놔라 내 파일이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국정원 사찰 문건은 64쪽 분량입니다. 먼저 2011년 6월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당시 야권 통합운동단체였던 국민의 명령을 이끈 배우 문성근 씨를 겨냥했습니다. 국정원은 문 씨의 이메일 침투, 개척에 성공했다며 해당 단체의 내부 동향 관련 문건을 다량 확보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 씨가 조직 결성을 누구와 논의하는지와 조직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파악했습니다. 국민의 명령 관계자와 야권 인사 등에 대한 해킹 및 동향 감시를 지시한 건 국정원 3차장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4월 국정원이 작성한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 문건입니다. A급 적극 가담자 15명과 B급 단순 동조자 18명으로 구분해 A급은 연예활동 제재를, B급은 계도 위주 설득으로 분리 대응한다고 나와 있는데 33명 가운데 A급으로 분류된 문성근 씨만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구체적 제재 방법으로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연예기획사를 압박하고 보수 언론을 통해 연예인들의 대마초 흡연 전력 등을 보도해 연예계 고사를 유도한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문건은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박원순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우상호 의원에 대한 문건입니다. 후보 선출 시기 야권 연대를 내세우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무당파의 호응을 이끌어낸다는 등 선거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7년 한 언론에 공개된 뒤 작성 경위와 보고 라인이 논란이었는데 국정원 첩보를 토대로 작성됐고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에게 전달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문건에 등장하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 4명을 접촉했지만 1명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고 나머지 3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낙규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에 있어서 나무와 숲은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내 숲은 대부분 70년대에 조성돼서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러면 탄소 흡수량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탄소 흡수량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데요.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숲입니다. 자세히 보면 수십 년 전 식재된 엇비슷한 수종이 밀집해 있습니다. 나이별론 30년 넘은 나무가 70% 이상, 50년 넘는 나무도 10%에 이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숲은 70년대 산림녹화 사업 당시 조성됐습니다. 당시엔 척박해진 땅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수종 위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은 탄소를 잘 흡수할까요? 이 나무는 50년 된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산림녹화 수종으로 많이 심었죠. 이 나무는 1헥타르당 1년에 5.8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2대가 1년간 내뿜는 탄소량과 비슷합니다. 반면 이 나무는 15년 된 어린 소나무인데요. 탄소 흡수량이 1년에 10.5톤 정도니까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다른 나무도 살펴볼까요? 이 백합나무는 조금 전 본 소나무와 나이는 같지만 탄소 흡수량은 연간 14톤이 넘습니다. 이렇게 탄소 흡수량은 나무의 종류마다 또 나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프로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탄소 흡수량은 20년에서 30년 사이 나무에서 가장 많고 이후에는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만큼 활동량이 많고 그리고 생장도 좋기 때문에 그만큼 공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년 이상 된 늙은 숲은 2050년엔 전체 숲면적의 7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흡수량도 2018년 4,560만 톤에서 2050년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림청은 2050년까지 오래된 나무는 베고 어린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500여만 톤, 또 베어낸 나무로 화석 연료를 대체해 480만 톤 등 숲의 탄소 기여량을 애초 예상보다 1,800만 톤 정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년에 걸쳐 우리의 숲을 바꾸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인천의 한 역세권에 19억 원의 땅을 산 전 인천시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 시 의원은 땅을 사기 2달 전 인근에 지하철역을 지어야 한다고 의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인근 5,000세대 규모 민간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야산이고 거의 밭이었습니다. 밭이었고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공사하면서 소음 분진. 전직 인천시 의원 A씨는 재임 중이던 2017년 8월 농지였던 이곳 땅 3,400여 제곱미터를 19억 6천만 원에 샀습니다. 이 중 16억 8천만 원은 지역 농협에 빌렸습니다. 당시 A씨는 도시개발 정보를 취급하는 건설교통위원장이었습니다. 땅을 사기 2달 전 시의회에선 본인이 사게 될 땅 주변에 지하철역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건단 연장선에 도이칠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조속한 개통과 땅 역사 신설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전하고 A씨는 아파트 단지 인근 900여 제곱미터 상업용지로 땅을 보상받았는데 50억 원 이상 가치로 추산됩니다. 상업용지가 한 2.5배 가격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2,500에서 3,000 이야기예요. 인천경찰청은 A씨가 미리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투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인천시청과 시의회,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A씨가 땅을 사고 2주 뒤 실시 계획 인가가 난 점을 의심하면서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압수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A씨는 의원직을 마친 뒤 사업 목적으로 산 땅이고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토지주가 저를 찾아왔어요. 좋은 가격으로 또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경찰은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가 최근 사들인 서구 일대 8개 필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LH가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하면서 응모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LH는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재추첨을 진행하려 하는데 당첨자들은 자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의 당첨마저 취소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고덕 국제 신도시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인 13제곱킬로미터에 인구 14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H는 지난달 30일 고덕 신도시 내 단독주택 용지 144개 필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추첨 방식으로 계약 대상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당일 계약금을 내고 당첨됐던 임동선 씨는 지난 2일 LH로부터 재추첨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약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거나 현장에 늦게 도착한 부적격자들이 추첨 명단에 들어갔다는 게 재추첨 이유였습니다. 해당 필지에 부적격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LH의 잘못인데 적격자인 제가 왜 재추첨을 하는 게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추첨 샘플이 좀 오염이 돼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재추첨이 맞지 않을까. 심정적으로 그분들 마음은 이해하는데 공정하냐 안 하냐 그걸로 초점을 둬야 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추첨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LH 담당 직원이 사과를 냈고 이후 본부장 입회하에 재추첨이 이뤄지기까지 했습니다. 1차 추첨에서 필지별로 첫 번째 신청자만 당첨되는 결과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추첨 단위별로 그 랜덤 조건 난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같은 게 입력되면서 좀 오류가. 결국 현장에서 재추첨까지 했는데 LH가 부적격자를 거르지 못하는 바람에 또다시 추첨을 하겠다는 겁니다. 당첨자들은 LH가 재추첨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 구미의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숨진 아이의 친모 성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의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승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아이의 친모 48살 성모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은 유전자 추가 감식 등을 통해 석 씨와 숨진 아이의 친자 일치 여부를 재확인했고 경찰 역시 혈액형 대조 등으로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폐쇄회로 TV 등 석 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석 씨에게 추가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아이가 발견된 지 50여일 만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전망입니다. 석 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 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부인을 하면 형량이 작아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이 없는 한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 기소라는 것은 아주 적은 형량을 죄로밖에 기소할 수가 없거든요. 경찰은 석 씨 기소 이후에도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을 찾는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더불어 당초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던 22살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이번 주 금요일 예정돼 있어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승현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전을 조명한 영화 자산오보가 극장가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자산오보라는 책은 물론 다른 실학자들의 삶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00년 전의 고전이 오늘날 창작의 원천이 돼 다시 빛을 보고 있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배지 흑산도에서 바다 생물에 매료된 실학자. 네, 이제부터 물고기를 공부해 보려고 한다. 그에게 물고기 지식을 알려주고 글을 배운 청년. 한편의 수묵화 같은 빼어난 영상에 담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전이 남긴 저서 자산어보에서 시작됐습니다. 1814년 해양생물 155종의 이름, 분포, 형태, 습성 등을 꼼꼼하게 조사해 기록한 정약전은 서문에 창대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책을 완성했다고 적었습니다. 창대라는 인물은 자산어보에 이름이 나오고 자산어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약 한 9번 정도 창대가 언급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시대를 앞서간 대학자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사상적으로는 일치했지만 성품은 달랐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다시 돌아갈 날을 준비하며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긴 동생 정약용과 달리 정약전은 궁핍한 백성들의 삶에 직접 다가섰습니다. 명문 사대부께서 이 천하고 비린내난 것을 뭐든다고 만지고 계십니까요? 무지렁이들하고 그렇게 올려서 너나 하고 막 동생 형님 동생하고 막 자기 신분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린내나고 천민들이 하는 일도 하나도 불편 없이 할 수가 있었던 거야. 이런 자산어보의 정신은 우리나라 해양생물 연구의 뿌리가 돼 지금도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형태적 분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그 당시에 이미 관찰을 해서 종들을 분리해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현대 과학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 백성들에게 실익을 주는 학문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200년 전 실학자의 정신이 오늘날 과학에서 문화예술 작품에서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화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저와 같이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감기 걸리지 않도록 꽃샘추위 주의하시고요. 오늘도 안전한 출근길 오르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에서 성수 분기점 쪽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고 나란히 가는 동일로 화양사거리에서 영동대교 북단 쪽으로 조금씩 정체 시작됩니다. 한강다리 중에는 성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 한강대교는 서울역 방면으로 밀리는데요. 다리를 건너 삼각지 일대로는 양방향 여유가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목동교와 거초교 사이로는 양방향 정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통제 구간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마들에서 상도 지하차도 구간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유지 보수 공사로 부분 통제될 예정이고요. 강남 순환로 금천 톨게이트 하이패스 2차로에서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또 야간 새벽 시간대에 경계석 보수 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한 지 26년 만입니다. LG전자 스스로 밝혔듯이 치열한 경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빅3의 하나였던 LG 휴대전화의 위상을 생각하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을 듯합니다. LG전자가 피처폰 성공 신화에 머뭇거리며 시장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2000년대 후반 아이폰 출시를 계기로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LG전자는 한 발 늦게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양강 체제가 굳어졌고 보급형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중국에 밀렸습니다. 2015년 2분기부터 23분기 연속 적자, 누적 적자는 5조 원에 달해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LG 스마트폰의 실패는 한때 휴대전화 세계 1위였던 노키아의 실패와 닮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변화에 맞춰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하지 못하면 현재의 성공이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철수를 결정한 이상 이제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LG폰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사후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 협력업체들의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문제도 과제입니다. 한편으로 전문가들은 LG 휴대전화 사업 철수에 대해 우리나라 제조업 가운데 비용에 민감한 분야는 사실상 경쟁력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선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정리를 통한 변신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해당 분야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변신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효율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현재의 실패를 미래의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지금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나가실 때 얇은 겉옷 챙기시고요. 한낮에는 포근한 봄 날씨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장수와 봉화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도 높은 수준인 만큼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북동풍이 불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금세 회복하겠습니다. 전국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전국의 하늘빛 오늘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9.4도, 강릉 10.1도, 대구 5.1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강릉 21도, 대전 20도, 광주 19도, 부산 18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영남 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아침 KBS 뉴스 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